여러분들 집회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댓글도 많은데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천구인 대통령 예.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런 주문을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3월에 듣게 되실 겁니다. 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대한 시민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아니, 변호사님이 딱 이제 방송 들어가자마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사실과 뭐 증거 관계와 법리에 맞도록 그렇게 선고하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 변호사님께서 네. 이 무대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놀랐고 네. 생각보다 구호 외치는 이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요. 잘 네. 외치시던데요, 구호 외치는.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자마자 구호를 외치셔가지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크고 작은 자리에서 이제 마이크 잡을 기회도 있었고 또 무슨 뭐 거리미사나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참여는 해보긴 했지만 네. 그렇게 저렇게 좀 구호를 외치고 이런 장면들은 처음이었네요. 네. 네. 뭐 저희 댓글에서도 김지훈님이 집회에서 봤어요라고 또 네.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또 기억나는 몇 가지 이런 순간, 네. 이런 만남들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있었습니까? 촛불 행동 네.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어둠이 내리거나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헌신적으로 해오신 촛불 행동 관계자분들과 네. 또 안치환 가수의 노래 세 곡을 들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유, 빛의 세상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내본 사람은 알게 되지. 또 만일 위해 투쟁할 때 자유다. 또 빛의 세상들 신곡이었는데요. 이런 네. 노래.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 분이 건네준 생강 사탕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희망과 연대 많은 힘을 주시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저희도 이 변호사님의 네. 무대에서의 이 발언을 또 들으면서 네. 맞아. 이 사안이 또 내란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지금 벌써 이제 2달이 훌쩍 넘어서 석 달까지 다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변호사님의 일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 내란 사태 딱 벌어졌을 때 또 개인적인 소외나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매개 이제 국면 내지는 이런 순간들 네. 체포든 또 구속 영장 발부든 또 기소든 이런 순간들마다 네. 같이 함께 좀 불안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지점도 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때가 되었으니까요. 네. 역사가 발전이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활동도 하고 또 산에도 좀 가고 네. 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집회에도 좀 참석하고 이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 관저에 계속 있을 때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오마이 TV가 단독으로 딱 촬영한 그 영상 변호사님 보셔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또 전화 연결도 했잖아요. 딱 그 영상 보셨을 때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셨습니까? 네, 그때 마침 또 지방에서 이제 재판 중이었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제 12월 3일 계엄 때 이제 오마이뉴스가 현장에 달려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이래서 이 동작이나 사람의 동작, 거동 이런 태도 이런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들을 이렇게 이 동일성이 맞다. 저거는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고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지요.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저희는 이제 고발하겠다고 네. 해서 지금 네, 네. 법적인 뭐 대응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같은데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촬영했던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그 현장인데 네, 지금도 뭐 재현할 수 있는데 이제 팔과 다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몸통이 좀 크고 아하. 그리고 저런 자세 그리고 저 현장 집적에 가서 이제 뭐 마치 뭔가 이렇게 격려하는 뭐 비슷한 몸짓들 또 이런 태도 뭐 그리고 저 앞에서 맨 앞에 가고 그 위에 이제 수행하는 형태들 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네. 뭐 주위에도 뭐 이렇게 특별한 존중과 예의 있는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저 당시에 이제 네. 여러 가지 기강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졌다는 게 느낄 수 있죠. 야, 이 변호사님이 또 이제 딱 보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네, 네. 미처 저희가 또 못 봤던 그런 느낌들 이런 거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유사한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대검에 근무할 때 그런 장면들. 네. 검찰의 심장부에서 저희가 이제 봤던 대검에서의 직접 보셨던 그 증언들도 떠오르는데 네, 네. 일단은 12월 3일 그 내란 사태 때 오마이 TV가 중계하는 그 상황도 보셨고 네. 현장을 다 지켜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여러 뭐 증언을 통해서도 계속 좀 보셨는데 12월 3일에 내란 사태가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그때 변호사님은 아마 댁에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예. 안양에 있는 그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뒤풀이를 마치고 예. 귀가 중에 그 전철 그쪽에서 소식을 들었지요. 네. 어떠셨어요? 딱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뭐랄까 뭐 다 국민들하고 마찬가지죠. 좀 비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이런 거리가 되게 이제 현실감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이제 공간에 저는 약간 그런 위기 순간이 오면 네. 의외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뭐 당시엔. 네. 이제 비현실적이고 윤석열이 했던 게 그게 정말 AI 윤석열 아니냐, 가짜 윤석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정도로 네, 네. 아니 2024년에 계엄이라니 네. 말이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역시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강화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네, 그래서 뭐 지하철역 뭐 집 근처에 이제 군인들이 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죠. 예. 전체적인.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단계적인 이런 이제 군대 힘, 병력 동원에 의한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사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존재했었겠죠. 그렇죠. 네. 뭐 이 경고성 뭐 이 계엄이다, 뭐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네, 경고로 끝났겠느냐?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저도 그때 이제 중계를 하면서 맨 처음에 딱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딱 와가지고 딱 앉아서 우리 시민들이 국회로 오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막 담 넘어가가지고 네, 국회의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헬기가 막 날아오더니 착륙하면서 네. 계엄군이 내리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네. 네, 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네, 맞습니다. 예. 뭐 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듯이 그 여러 가지 그 실행 과정에서의 오차 때문에 네. 시간적 오차 때문에 내지는 일선 이제 그 군인들 네. 그의 어떤 소극적인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개개 군인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그 화력과 그 군사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켜내셨고 맞습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네, 이게 지금도 이제 내란이 계속 진행되는 아예 이제 뭐 국회도 다 해산이 되고 네, 네. 정말 다른 대한민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늘이 우리 국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네. 또 뭐 한강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구한다고 5.18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쿠데타를 직접 피와 죽음으로써 경험하시고 투쟁하신 그분들의 그런 기억들이 그 군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했고 또 문화예술인의 서울의 봄이든 네. 이런 구체적인 맞아요. 장면들이 이렇게 교육이 되고 새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네네. 이 군인이 뭐 이제 뭐 국회 앞에 등장하고 국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뭐 창문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네. 상상도 못하고 영화에서만 봤던 과거이라 네. 생각했는데 네. 그 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서울의 봄을 봤던 우리 MZ 세대들이 직접 그 현실에 네. 맞서서 네네. 몸을 던져서 이제 막아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뭐 이렇게 광장에 가 보면 이제 키세스 시위대 저는 이제 그 이육사 시인의 초인을 좀 떠올랐는데요. 네. 그 일제하에서 그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어둑이잖아요. 일제의 폭력 속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조국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신 그 이육사 시인은 초인을 이렇게 염원하셨잖아요. 네, 그 초인들이 그렇죠. 저 키세스 시대가 아닐까.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저 그 많은 분들 그 키세스 시대의 어떤 그 엄동술 안에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 불꽃이 그럼요. 그런 힘을 주고 이런 다양성, 그 자유로움, 주체적인 그 자기 주인공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뭐 이제 발전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하나의 뭐 진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주 짧게 이루어진 그런 예. 진통과 시련과 경험들이 아니고요. 음, 오랜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습니다. 뭐 역사학자들은 뭐 예전 아주 오랜 뭐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짧게로부터는 일제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내지는 네. 폭력적인 상황들 음, 이런 그 생명 이런 인권에 대한 그런 각성들 그리고 이런 어떤 큰 세상의 어떤 밝은 빛으로 향해가는 모습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경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네. 네, 검찰 뭐 개혁의 일환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저력,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키세스의 이 저력, 또 빛의 혁명으로 이걸 극복해낼 것이다. 네,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있었죠. 민초들의 희생으로 극복해낼 것이다. 네. 자, 12월 3일부터 저희가 이제 짚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란 사태다. 아직까지 내란성 질병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오르셔서 시민들을 네. 지켜보시고 또 함께 구호를 외치시고 네. 이러면서도 뭔가 뭐랄까요?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뭐 감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네. 이분이 역사의 중심이다. 음, 이분들은 바르다. 이분의 마음들이 그 역사의 흐름이다. 이분들이 온갖 아픔과 관용과 포용, 생명에 대한 존중, 참된 네. 민주주의를 하는 주체라는 그런 느낌과 배움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 네, 많은 힘들을 주세요. 그래요. 네,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은 우리 변호사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또 직접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네. 주셔가지고 힘이 난다고 하는데 네, 또 우리 변호사님은 시민들을 보시고 네, 네. 우리 키세스 우리 네, 네. 시민들의 빛의 혁명 보시고 또 힘을 내시는군요. 네, 그때 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희생으로 음. 그 이제 쌓아올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아하. 개혁을 통해서 그 인간의 존엄, 예.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그 때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의 그날 무대에 올라와서 하신 그 연설 또 그 이후에 현장에서 시민들도 만나고 한동수 변호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뭐 감격을 주고받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무대에 올라와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쭉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직접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무대에 네. 올라왔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신데 아유, 저 사람이 저인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 검찰에 계셨을 때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을 때 윤석열을 이제 봤던
네, 네, 그 느낌들부터 해가지고 네, 또 이 검찰 개혁의 중요성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셨는데요. 네, 이 윤석열 불법 이걸 제시하면 언론과 검사들로부터 협박과 인신공격이 거셌다라고 회고를 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기획하는 조직이 검찰이었다라고 직격을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뭐 저서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봤지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이 무대에서 꺼내시게 된 계기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 일련의 이제 역사적인 흐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본질과 맥락들이 이해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찰의 뭐 여러 가지 뭐 음. 특검과 또 그중에 이제 검사들 스스로 많은 트라우마들도 많고 네. 또 뭐 이런 관점도 있지만 크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권력의 항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검찰 뭐 저는 이제 뭐 진실을 밝히고 또 윤석열의 이제 불법을 제재하려고 하면 그 언론과 검사들로부터 협박 네. 또 어떤 모욕, 음. 인신 공격들이 있었고 뭐 저를 뭐 좌익이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저는 뭐 중도 보수지요 사람이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좀 경험했고 근본적으로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그 윤석열 그 이제 대권을 이제 욕망들이 있었잖아요. 네. 야욕이 네. 그 공직자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죠. 공직자는 공정하고 청렴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말씀하셨어요. 네. 공직과 청렴 뭐 차기 정부는 공정과 청렴한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네. 그 특수활동비로 검사들을 수족처럼 부려서 결국 수사를 통해서 그 언론과 이제 합작해서 자기 대통령의 꿈을 실현해가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죠. 아. 네, 그걸 그게 다시 한번 큰 본질과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이 검찰에서 쿠데타죠. 그것이 쿠데타였다. 네, 꼭 총칼 탱크로 해야 되는 게 쿠데타가 아니고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해서 마치 제 것인 양그 정말 그 범죄에 대응하고 네. 공직자로서 올바로 처신해야 될 그 검사들의 영혼과 그 마음들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을 자기 수족으로 그 사특한 거죠. 그 이런 행동들을 한 거죠. 네. 네. 그 자체 검찰총장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변호사님이 감찰부장 하시면서 보시면서 그 당시에도 기소권 사유화, 수사권 사유화 해가지고 쿠데타를 했다. 네, 사실상.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네, 네, 네. 대통령이 돼서 그 2년 넘게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참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이제 무지막지한 그 횡포와 네.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네. 감찰부장님 네. 또 역할을 하시면서 지켜봤고 그 이후에 변호사 역할 하시면서 계속 윤석열 정권 지켜보셨는데 지금 뭐 내란 사태지만 내란이 벌어지기 전에 쭉 지켜보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전까지 대통령 통째로 취임 보면 후에부터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네, 취임한 거죠. 2024년 12월 3일 내란 3일까지 사태까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요. 네. 제가 뭐 세부적인 뭐 이런 각종 뭐 정책과 그리고 정책의 실패들 전체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과정이었었죠. 그죠? 그렇죠. 그 군인들 저는 뭐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군복무를 이제 뭐 경기도 포천 또 네. 논산 훈련동 사적인 거긴 하지만 그 군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과 온 가족 일상의 불편함들 감수하는 그 군인들을 그 망가뜨렸잖아요. 네. 비상계엄 때 아하. 우리 국력들 안보를 침해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독재 장기 집권의 그런 야망을 위해서 많은 사회들을 망가뜨렸잖아요. 네. 뭐 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결국은 저거는 친일이다.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합리적인 근거와 그 추론들을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나라가 온통 망가지고 나라가 그 퇴보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다. 나의 그 생활과 경제와 돈과 이런 평화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깨어가는 네. 이런 과정들이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죠. 그 고통은 크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 모습을 뭐 총평하자면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과정이고 네, 그런 그리고 아픔이었다. 친일적인 음.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네.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참 이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뭐 겪었습니다. 3년 이제 정도 이제 겪고 지금 내란 사태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망가졌던 나라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했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줄타내겠다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이유로 군인들을 국회에 보내고 중앙선관위에 보내가지고 네, 그야말로 군홧발로 국회는 문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다. 네. 이거는 아유 야당 때문이야. 네.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비상대권 할 수밖에 없었어.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주장을 또 이른바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상황 자체가. 네, 네.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아놨는데 지금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위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1호 당원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 국민의힘의 여전히 그 당원이죠. 옹호하는 그 국민의힘 당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월급을 받고 특수활동비를 받고 국민의힘은 그 정당 활동에 그 자유 내지는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또 각종 선거 비용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선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공적인 인물과 조직들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토양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병적인 반공주의와 그다 한 7, 80년 전에 그 의식으로 미라가 된 극우주의.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그 정치 사회학자의 좀 제가 글과 분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이제 그 이런 어떤 분단 상황 속에서 이제 병적인 반공주의와 네. 그리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 극우 세력과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세해서 선동해서 그 실질적인 국민에 대한 생명과 이런 불안감들을 조성해 나가는 그 마지막 단발마적인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참 이럴 수가 있나. 서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윤석열은 어떤 무속적인 어떤 망상적 세계와 확신, 범죄 에너지를 거기에서 이제 충원을 받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 그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최소한의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네. 증거관계를 대조해왔던 검사인데 그 역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나 각종 이제 극우 집회에 여러 가지 동원되는 네. 이런 같이 참여하는 그 일반 그 노인들 내지는 거기 젊은 분들은 누가 과연 그 이익과 헌금과 돈들과 그 시간과 그 신체적인 에너지들은 누가 과연 찾아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건 여러 가지 공적인 이 최소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적인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들이 또 증명이 된 거죠. 그 역사상 세계사에서 언제든지 음모론은 발본색원 되지는 않죠. 그런 지점들을 적당하게 비과학적인 증거와 그럴듯한 네. 구실을 들여다내면서 선동해 가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제 돈의 구조들이 있지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 네. 돈의 구조, 돈의 네네. 힘이 좀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추정합니다. 있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뭐 군을 보냈다. 네네. 여기는 윤석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까지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볼 때 아니 헌재가 아무리 뭐 보수적인 뭐 재판관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은 이거를 파면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안 하고 그냥 기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또 추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재판관은 좀 보수적이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또 관계가 있을 거야 해서 불안한 마음도 또 조금 있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만약에 그 탄핵을 기각하는 그런 논리 내지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그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소추 의결에 국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까? 절차상 위법이 있었을까? 또 내지는 이걸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지 않나? 뭐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이 1호 대통령 탄핵처럼 이렇게 네. 볼 것들이 유일하게 탄핵 기각에 유의한 두 가지 그 쟁점과 근거일 것 같은데 예. 뭐 절차상 하자 부분은 실제 뭐 쟁점화 되지도 못할 정도로 좀 클리어한 쟁점이고 또 이걸 중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죠. 다시 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은 계엄을 또다시 일으켜서 정말 진실로 인명을 살상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나라가 또다시 아주 급격한 혼란에 빠질 것을 명약관화해서 네. 결국은 탄핵을 기각할 사유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네. 그 비상계엄의 헌법에 또 뭐 계엄법에 규정된 그 요건들 그죠?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그 병력 즉 군대의 힘으로 뭐 적군이 우리가 포위됐거나 적군의 공격이 있거나 일부 지역에서 그 군사력의 무장 폭동 세력을 이 경찰력으로 안 돼서 이 군인의 힘으로 제압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 뭐 부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 기본적인 이 비상계엄 자체가 네.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자 하는 이런 독재의 그런 과정, 즉 기본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탄핵의 인용될 전 8대 0으로 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 모두 그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네. 8대 0으로 보신다. 네. 하고. 네. 네. 8대 0.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8대 0 말씀을 하시는데 전원일치. 전원일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뭐 네, 저희가 일부 좀 이제 마음을 좀 특정일을 놓을 수 있을 것 운영해 같은데. 주는 그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저도 이제 법원에 오래 근무했었고 부장판사까지 했고 거기들은 되게 이제 저보다 더 오래 한 판사 출신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평가와 이런 뭐 성향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과 역사가 압도하는 힘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의 뭐 보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뭐 누구랑 친하다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다. 그 조직과 그 안에 들어가면 네. 또 그에 또 어떤 충실한 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뭐 저를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판사할 동안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했던 적이 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선거법 위반 재판이든 물론 판사들 저는 약간 이제 평균적인 판사와 조금 다른 다른 점이 있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때도 돌이켜 보면 네. 그때도 상당히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8대 0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도. 네, 그때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그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될 거라는 전망들이 꽤 있었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부분에 적어도 보완은 그 네. 평의와 그런 보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죠. 네. 평의의 비밀 보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네.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10차례 정도 증인들도 아니면은 뭐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제 공방도 있었고 증언도 쭉 나왔는데 네. 변호사님 좀 보셨습니까? 이런 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양측의 공방 아니면 증인들의 증언들 네, 네. 좀 보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냥 세부적으로 이제 전 과정들을 이제 보지는 그 안 했거나 못 했고요. 네. 또 중요한 뭐 국면들이 음. 봐서 뭐 사안의 명백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피소추인 내지는 피청구인의 그런 변호인들의 변론조차도 너무나 궁색하죠.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 즉 비상계엄과 그 계엄령의 이런 선포와 그 실행 행위들이 그 뭐 군인들이 이제 국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있는데 가고 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위들 일단 그것까지만 보면 그 탄핵 소추 사유가 헌법의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헌법적 쟁점인데요. 네. 그 유무 그런 사유의 존재 유무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증거가 너무나 궁색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그 주장들을 찾아가고 심지어 정말 증인의 신빙성을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또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 증거라는 게 네, 있죠. 태도 증거. 태도 증거 이런 부분들은 그 오랜 이 법대에 의해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 그 피고인들, 뭐 피소추인들 마찬가지죠. 피소추자, 피청구인도 이런 태도, 그 각 변론과 증인 과정에 어떠한 태도, 몸짓과 동작과 표정을 지는 것, 그것도 보네요.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거든요. 예를 오늘 들어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예. 그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의미도 뭐 보시기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일상 속의 커뮤니케이션에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말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음성들이 주는 정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탄핵 소추된 네. 그 검사들의 그 바른 태도와 속에서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 교만함과 그 거짓된 이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의 문제점들 거기에서 형성된 직무용 인격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비해서 지금 변론기일이 몇 회가 부여됐었죠? 지금 이제 오늘이 11회, 그러니까 10회차까지 길죠. 진행됐었죠. 많은 기일들이 부여가 됐고 충분한 발언 기회들이 그 방어 기회들을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 상당히 많이 충분히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사건 이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미 뭐 이 재판관님들께서는 다 심증은 뭐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 오늘 최종 변론은 그 심증을 더욱 굳혀주는 네. 이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뭐 저희 댓글 제가 뭐 공허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댓글 보니까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편안해 보인다라는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의 이제 표정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폭풍화가 몰아쳐도 평화로운 거죠. 네. 네. 저희 시민들이 이 폭풍과 몰아치는 이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이 깨어 있고 이 네. 상황에 있어서 심지를 굳게 가지고 버티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결과가 또 헌재에 나올 것이고. 네, 역사 발전에 대한 음. 믿음이고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사람들 분석하기에는 예. 그 사람이 무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나아갔다. 네. 그 미신적인 망상에 대해서 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늘이 내린 헛발질 같은 거죠.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좀 약간 그 너무 일상의 언어로 말씀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죠.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 비상 계엄 사태 일어난 다음에 계엄 선포된 다음에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함께했고 또 헬기 착륙 시간도 좀 늦었고 계엄군이 미리 뭐 못 들어간 상황도 있었고 여러 고비마다 국명마다 보면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천운이었다 네, 이런 네.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윤석열이 왜 그 시점에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확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뭐 홍장원, 곽종근 이런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는 뭐 요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진보의 미래 나오는 뭐 그 유로피언 드림 그분이 예. 이제 재직 시에는 바빠서 못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이든 뭐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이든 이영희 선생님 그 대화든 이런 책들 뭐 다산 선생 책도 좀 그 읽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고 조금 전에 그 질문들을 좀 놓쳤네요. 책의 네. 내용들을 생각하다가 그 책 내용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 그분의 그만큼- 삶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오죠. 네. 그만큼 우리 이제 천운이라고 할 만큼 네.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사태 때 있었던 네. 뭐 헬기가 좀 늦게 도착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지금 뭐 홍장원 전 1차장이나 네. 아니면은 네.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증언해 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네, 그거는 이제 그 진실의 힘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적인 깨어 있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맡은 바 그 책무와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22대 국회에서 그렇지만 그 민주 시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윤석열을 그의 검찰 정권이고 기본적으로 부패 정부거든요. 이건 공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사적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는 네. 이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패 정부죠. 검찰 조직의 특수활동비를 하는 것도 이제 부패한 거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뭐 개인의 이제 대권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장모 대응 문건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한 것의 이제 표현인데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밀어붙이니까 겁이 나고 당황해서 이제 비상계엄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회 군데군데 있는 그 깨어 있는 그 시민들의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들이 퍼져 나가는 거죠. 네, 그것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강고히 하는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그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제도 설계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네.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표현들이 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원 개혁, 막 배심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재판하시는 분들보다 시민들이 재판받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상식도 더 풍부하시고 그렇네. 경험칙도 더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 배심제라는 구조적인 개혁들 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판결들을 해야 되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져야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어느 부장 지금 이제 법원장이 되셨던데 그 직무 배제들을 이렇게 그 정지시키는 다시 대검으로 복귀시키는 결정 하나가 그 대통령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법원의 판단 네. 이런 결정들. 반면에 또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적 가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포용력들이 미국의 힘이고 그 가치를 번영해 이런 민주적인 그런 희망들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또 반면에 또 박문진 이사장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처분
이런 것들이 MBC라는 공영 방송의 진실을 용기 있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속을 두는 거죠. 그런 좋은 결정과 판단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깨어 있는 시민들과 또 이제 고비고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렇게 내란 사태나 좀 어두운 이 국면을 지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사실은 이 변호사님의 이 책 검찰 심장부에서 거기를 보면은 네. 뭐 군에 갔으면은 뭐 쿠데타 했을 거다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적어 두셨잖아요. 맞습니다. 듣고 근데 그 말씀 그때 네. 책에 썼던 그 얘기 그 쿠데타 네. 이게 지금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에 그대로 네. 현실로 나타난 셈이 돼가지고 저도 아 맞아 한동수 이 변호사님이 적어놓은 그 책의 그 일이 실현이 돼버렸네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 기념 해서 사태를 이제 너무 보면서. 이제 충격적인 발언이라 예. 저는 이제 판사 출신 외부자이고 또 이제 약간 뭐 불교적 참선이든 내지는 그 신앙이든 간에 이런 또 관심들이 있어서 네. 그 발언들이 너무나 이제 그거는 이 되게 아주 잘 주의 깊게 들었었는데 그 이제 그 업무수첩에다 기록을 했고 이제 예. 그 메모 그 기록한 거를 이제 뭐 방송사 측에도 이제 네. 전달해 드리긴 했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기억들이 이제 맞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기억은 그 소실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계속 뭐 여러 차례 뭐 10차례 20차례 부르면서 당신 기억 맞아? 진짜 맞아? 다그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예. 그 기억을 내고 하면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죠. 이거는 미국 피의자 신문 기법에도 나와요. 현대적 심리적 기법이라 그래서 과도한 소환들은 그 기억들을 왜곡시켜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실을 그래서 회색이라고 믿는 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 그 쿠데타 발언은 이제 뭐 그때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과 야망들이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육사에 갔더라면 이제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5.16은 이제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한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채널A 사건에 이제 흐르고 있었죠. 그때 맞아요, 이제 그때. 채널A 사건이 이제 그 사실들이 이제 밀당 비슷하게 그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바로 직전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또 수사기관이 막 올라가고 또 그 당시 이제 지금 여당이 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때 사람들이 되면 이제 검찰 개혁들이 또 좌절되고 이런 그 전체적인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권이 손에 들어오는 거죠. 이미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제 그 뭐 보수 언론의 사주가 저 사람은 이제 총장 이상을 꿈꾼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네.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고 뭐 그 사주가 어떤 뭐죠 대통령 이런 말도 물어볼 정도로 그죠? 네. 이 대권에 찾아가서 대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말을 캐치해서 쓰시고 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이 결국 쿠데타 네. 그 준비를 했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또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도 내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 감사원장 하셨던 분의 이제 한국 현대사 뭐 이런 책들에 보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다시 쿠데타를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그런 기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또 다시 이제 내란 음모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전에 네. 내란 사건으로 이제 또 사형도 이렇게 예, 하게 되고 하죠. 그 당시에. 참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의 쿠데타를 한 거죠.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못 견뎌 윤석열이 이제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직언하고 옳은 소리하고 변호사님도 겪어 보셨겠지만은 그걸 못 견디고 그걸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검찰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든 날 반대하고 뭐 박수 안 쳐주고. 악수 안 하고 박수 안 쳐줬다고 해가지고 뭐 계엄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네, 그거를 뭐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만을 아는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와 기질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뭐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검찰 조직과 네. 그리고 뭐
굳이 뭐 얘기를 그러니까 뭐 지식인들 뭐 음. 어떤 그런 어떤 뭐 서울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네. 이런 어떤 친일의 모순들 내지는 특권의 모습들 그리고 음. 차별적인 모습들 이런 오만한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탐욕들이 끊임없이 확대해간 과정인 거죠. 검사일 때는 총장 되겠다. 네. 총장 되면 대통령 되겠다. 대통령 되면 영구 집권해야지. 아. 이런 멈추지 않는 탐욕의 그 확장성을 또 볼 수가 있죠. 그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안중이 없죠. 그렇네요. 오, 듣고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좋게 말하면 그런 명예심들을 건전하고 이렇게 공동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구조들을 짜고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또 외칠 수밖에 없는 게 검찰 개혁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네 검찰 개혁에는 이제 제1의 과제이죠. 지금 검찰 개혁은 기존에 뭐 짧게 이제 민주정부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는 일부 그 이제 그 인사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화시키면 호남 출신의 어떤 뭐 총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 것들이 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의 독립을 마치 보장을 해주면 뭐 될 것처럼 이런 생각들 불간섭 이런 기대들도 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공수처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뭐 길게 보면 저는 각 그 시대적 조건과 상황 또 주체적인 역량 속에서 또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들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하. 지금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은 뭐 수사 기소 분리라는 어떤 구조적인 개혁 문제 그리고 정치 검사 부파 검사에 대한 그 인적 청산 네. 그리고 불공정한 인권 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 요 세 가지 그 과제들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야 하고 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탄핵 이 절차들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좀 그렇지만 아주 세밀한 섬세한 고려들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과정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기 민주정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과제들은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염원이기도 하고 네. 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인권 침해 또 헌법적 이 인간의 존엄성들을 침해하는 아주 구조적인 제1의 모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검찰은 네.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3번이나 네, 네. 사실상 기각을 하면서 사법 판단도 아예 못 받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검찰이 뭐가 있길래 과연? 국민들이 더 잘 아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뭐냐면 지금 이제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청장이 예. 피의자가 돼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대응되는 거는 이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거기에는 왜 빠져 있지?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 모든 수사의 것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별도로 대통령과의 만남, 이 계엄 관련된 사전 사후의 어떤 그 과정들이 왜 빠져 있지? 이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일단 형법에 있는 헌법 재판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형사 재판의 과정, 형사 범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내란죄는 1호의 내란 수괴죄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한글 순화 작업으로 이제 우두머리라고 예. 한 것이지 뭐 본질적으로 내란 수괴죄가 많고 군형법에서는 이제 수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내란 수괴죄는 일단 공동 수괴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공동수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아하. 그 2호에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하던데 예. 그 2호 사유에는 모의 참여자, 지휘자, 기타 2호와 별개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의 참여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뭐 예를 모의 들어서 참여자. 노상원은 어디가 있지? 뭐 김건희는 어디가 있지? 아하. 이런 의문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사권을 전유하고 있잖아요. 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고 음. 이런 신뢰성이 회복되는 그 사회가 불필요한 논쟁과 에너지와 그 활동들, 그 넓은 의미의 사회적 재원이죠. 재화를 덜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의혹하고 밝히느라고 몸도 아프세요. 심신들.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누구죠? 그 조금 전에 네. 운이 말씀하셨던 네. 무슨 경호처의 무슨 예, 차장, 김성훈 차장. 네, 거기에 예. 대한 영장 반려들의 것들의 영장 기각, 그죠? 예, 이런 검찰의 부분들에 기각. 대해서는 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아, 그렇네요. 예, 모의 참여자 이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네, 네. 진짜 이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군인들밖에 없을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네, 뭐 지금 다 뭐 제가 주목하는 분들은 네. 뭐 다 뭐 국민들이 더 아실 텐데요. 외환 유치 예비 업무제 부분,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그 몽골에서의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몽골에서 이제 어디죠? 방첩사인가요? 뭐 네. 어디 이 국정원 그 관련돼서 이렇게 북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적국인 거죠. 거기 접촉 부분, 또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들, 네. 또 내지는 풍선 무인기 관련해서 네, 풍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외환 유치인 거잖아요. 전단을 여는 거. 그렇죠. 이 전단을 근데 이제 다만 통모가 필요하니까 적국과의 통모가 필요하니까 그 이제 그 예비 음모는 가능하니까요. 통모는 이제 북한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외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반국가 세력 적국으로 이제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의 그 외환 유치의 어떤 미수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예비 음모죄 부분이 하나의 큰 몫이고요. 외환 유치, 예, 예비 그런 음모죄. 예비 음모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검찰 쪽 인사들, 검찰 조직에 있는 이제 지휘급들의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관료들 있잖아요. 네. 행정 관료들. 예. 이래서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적어도 내란 수괴가 또 있는지, 또 외환 유치 예비 음모가 성립되는지, 네. 또 검찰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또 현재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제 같이 포함하는 거죠. 대통령실 그리고 그렇죠, 행정 지금. 관료들, 그 장관, 그 차관들 네. 이런 역할들이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예. 그 지휘 관련해서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죠. 그렇네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죠. 있어서 그런 이런 뿌리와 이런 민주주의를 해치는 예. 이거는 뭐 무슨 뭐 진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허.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뿌리들을 좀 다 발본해서 밝혀져야지 다시 재발하지 않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언급했던 그 내용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하는 거 알면 김건희가 이제 화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좀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윤석열이 김건희 모르게 계엄을 뭐 실행했다 아니면 모의해서 이걸 딱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비합리적인 그렇게 비합리적인 좀 의도적인 언급 같은 느낌? 의도적인 언급.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장이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를 왜 할까? 또 내지는 그렇게 할까? 과거의 어떤 관계들이 어떠하였는지 네. 하였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할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장이죠. 조태용 네. 국정원장. 예.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상급자 내지는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내용들은 기억이 나죠.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무슨 응답을 했는지 어떤 맥락인지 또렷하게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장관이에요. 그럼 대통령 영부인이 전화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과 그 어조와 숨소리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기억이 나요. 평생에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네.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에요. 그건 단정해도 돼요. 그거를 무슨 전화번호 뭐 나중에 또 뭐 네. 어느 또 거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뭐 전화번호 뭐 바뀌는 문자 메시지 이런 그 진술로서 진실을 가리는 네. 이런 형태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한 용기 있는 사실 인정이 필요해요. 판사들에게 재판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그래요. 이 내란 사태 지금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이 재판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또 김건희의 역할, 김건희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목민심서에도 나오던데 그 내란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뭐 지금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권력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내란의 어떤 수괴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것이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떤 악의 뿌리 내지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네. 그 뿌리에 대한 그 진실을 밝히고 뿌리를 세곤하는 것은 발본세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그런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분들 내지는 이런 역할한 그 용기 있는 나름대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네네. 노력한. 그게 이제 이 부당한 이제 수법을 한 거죠. 법을 지킨 거죠.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서 네. 그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민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확연하게 자신을 지킨 거죠.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복종 관계, 명령 복종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위치에 있었던 하지만 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가 필요하죠. 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 이제 봐야 된다. 네네.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1차장 뭐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뭐 상급자들의 명령도 계속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거기서 어떤 폭력을 쓰지 않았던 뭐 군인들을 떠오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예. 형제들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우리법 연구에 그 얘기를 하면서 판사들의 성향을 공격하고 뭐 가족에 누가 있다 이런 공격을 하다가 네. 지금 보면은 일부 이제 극우 이제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영배의 권한대행 자택으로 보이는 그곳에 가서 막 시위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겨냥한 사법부를 겨냥한 이런 움직임 좀 변호사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의 문제인데요. 그 사법의 어떤 판결에 대한 그 공격, 그 재판의 독립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밀접 불가분해요. 네. 둘 다 이제 그 법적인 장치가 이게 헌법 가치를 그러니까 수호하기 위한 그 법적인 장치가 법치주의고 정치적인 그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요. 네. 엄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행위로 나아가 이제 범죄를 성립하면 그 헌법재판관 약간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네. 판사를 오래 하면은 실제로 언론과 이런 행위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 겪는 일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재판하다 보면 이제 조폭들 막 이렇게 실질적인 공격도 있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와요. 그럴수록 이제 뭐 이 판결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면 이제 더 이상 판사가 아닌 거죠. 이제 강하게 하는데 이 저도 기억나는 이제 그분의 근데 뭐 그 재판관들이 이제 오랜 재판 경험이 있어서 잘 뭐 가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이런 불안함들은 여전히 사람 이상 함께 같이 능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저도 뭐 고발 사주 사건을 조사할 때 조성은 그 대표는 이런 뭐 책도 뭐 발간하셨던데 정치 검사라는 제목이었나요? 거기에서 있던데 그 대목에 보면 그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이었나요? 후보자였나요? 이 대통령 이제 대선 과정에 출마해서 이거는 괴문서다라고 네. 했고 또 박지원 뭐 국정원장과의 어떤 뭐 모종의 뭐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음. 뭐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고통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예. 나쁜 사악한 사람이고 돌쇠 같다고. 제가 돌쇠를 좋아해서 뭐 돌쇠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돌쇠. 그게 이제 조선일보 뭐 그 기자 나중에 이제 네. 마크맨도 하고 뭐 세계일보였나요? 마크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도 하던데 중앙일보 이런 기자가 역시 받아쓰고 이렇게 네. 언론의 공격 또 하하. 이프로스에 나온 또 뭐 정의도 검사가 뭐 정치권하고 교류가 있는 것처럼 네. 공격하고 또 다시 뭐 최근 이영림 검사 지검장처럼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예. 이런 형태의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인신 모욕. 언론에서도 네, 하고 그거는 있다. 이제 이를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것은 뭐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선동인 거죠. 자기의 나중에 뭐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사면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제 극우의 준동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이용하려는 윤석열 피청구인을 포함한 그쪽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 빛의 혁명 우리 키세스 네, 빛의 혁명입니다. 키세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 난관을 다 네. 뛰어넘고 결국에는 뭐 정말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이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을 더 많이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쉽고요 변호사님. 네, 네. 윤석열 파면이 된 이후에 우리 또 새로운 대한민국 또 검찰 개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대선에 가지는 의미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 경험과 이제 작은 생각들이 예. 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또 네. 제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도구로 쓰여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길에 그 도구로서 변호사님 함께해 주실 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시고 인상이 너무 좋다는 댓글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이분이 특검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그 또 뭐 오마이뉴스가 아주 독특한 지점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또 현장의 어떤 그 민심과 그런 마음들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대표적인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오마이뉴스의 독특한 그런 그 지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시민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